안녕하세요. 기자 겸 작가인 토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국어 공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과 함께인데요. 초등 상위 1%는 이렇게 책을 읽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대치동에서 유명한 기파랑 문해원의 강사님이 쓰신 책이네요. 사실 국어와 문해력, 모든 공부의 기초이자 대입 성공의 관건입니다. 사실 저도 직업이 직업인지라 또 전공이 전공인지라 책 읽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아이 책 읽기에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때도 있고 또 입시 현장에 있는 전문가는 뭐라고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봤는데 제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일주일에 6시간 이상은 독서를 시켜라. 이 책에서는 독서 시간을 정량화시켜서요, 일주일에 6시간 이상은 읽혀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는 건 사실 모든 부모님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많이의 기준이 좀 애매하잖아요. 일주일에 6시간 이런 지침이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용시키기 쉬운 기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 6시간이라는 건요, 뭐 임상적으로 학문적으로 검증이 된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그냥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은 해라,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주 6시간 독서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요일 하루 쉰다고 해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매일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책에서는요, 독서를 취미 독서, 학습 독서, 국어 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일주일에 6시간 정도 되면 된다 이렇게 권하는데요. 취미 독서라는 건 말 그대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죠. 재밌어서 읽는 책. 주로는 픽션이 되겠죠. 그리고 학습 독서는 비문학 독서를 말합니다. 역사나 과학, 경제 이렇게 비문학 소재의 책은 아무래도 읽으면 공부한다는 느낌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따로 설정을 안 해주면 아이가 취미 독서처럼 자발적으로 그 책을 읽을 확률은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국어학습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문제집 푸는 건 아니고요. 한자 학습이나 사자성어, 독서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저학년이면은 취미 독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고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조금씩 학습 독서 그리고 국어 학습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고 이 책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고 있는 비문학 독서가 있는데요. 이건 이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제가 살짝 귀뜸을 드리자면 저희 애는 어린이 과학 동화를 받아서 읽고 있어요. 이거는 제 어린 시절 경험에서 착안을 한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세벗이라는 어린이 잡지가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거를 엄마가 초등학교 기간 내내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매달 제 앞으로 오는 그 잡지를 보는 낙이 정말 컸고 늘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읽고 다 읽으면 또 읽고 한 번 더 읽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저의 문해력 향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잡지 구독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 애도 사실 집에서 딱히 할 일 없으면 과월호 꺼내서 읽었던 거 또 읽고 그래요. 아이가 좀 흥미 있어 하는 주제에 어린이 잡지 같은 거 하나 정기 구독을 해서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때 꼭 해야 될 국어 관련된 활동은 바로 일기쓰기입니다. 학교에서 담임이 안 시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꼭 시켜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기를 왜 써야 되냐면 아이가 내면의 성찰과 정서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고 문장력, 어휘력, 맞춤법, 표현력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활동이거든요. 글쓰기와 관련해서 가장 쉽지만 또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일기쓰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일기쓰기는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 좋다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성인인데도 나는 글 쓰는 게 두렵다 이러면 저는 일기쓰기부터 하라고 권합니다. 일기쓰기가 이점이 너무 많은 활동인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일기쓰기를 안 시키는 학교가 많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큰 아이는 다행히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모든 선생님이 일기 숙제를 꼭 내주셨어요. 일주일에 2번 쓰라는 선생님도 계셨고 적어도 1번 이상은 써라. 그래서 학기 중에는 꼭 일기를 매주 썼었습니다. 그 일기 밑에다 선생님께서 막 평가도 이렇게 재밌고 다정하게 달아주시고 정말 운 좋게 다 그런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5학년 돼가지고 처음으로 일기쓰기 안 시키는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따로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카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될 때까지 한 번도 학교에서 일기쓰기를 안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아이들 일기쓰기를 시켜보면요, 얘가 맞춤법은 자꾸 뭘 헷갈려서 자꾸 틀리는지 이것도 너무 잘 티가 나고요. 또 있었던 일을 문장으로 구조화를 한 다음에 또 의미를 부여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금방 티가 납니다.
또 글을 써본 애인지 아닌지도 당연히 잘 드러나고요. 아이의 사고력과 문장력을 측정하는 바로미터 같은 게 저는 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기 쓰기를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내용은 책에 없지만 제가 겪었던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저학년이면 3줄 안팎으로 짧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 글을 써야 되는 뭐 1학년, 2학년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처음에 아이들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약간 누구나 문장을 시작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같이 대화를 해주세요. 그날 있었던 일을 인상적인 일들을 같이 한번 쭉 이야기하면서 주제를 좁혀주고 같이 글감을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기 쓰거나 글을 쓰는 게 막 그렇게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활동이 아니라는 걸 아이가 자꾸 내면화시키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가족이 에버랜드를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존 탄 게 제일 기억에 난다. 물이 막 튀겨가지고 옷이 젖었지만 너무 웃겨서 다들 한참 웃었다. 물폭탄이 우리한테 떨어졌지만 그게 우리 가족의 웃음폭탄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소위 말하는 그 야마, 그 주제를 조금 좁혀서 같이 고민하고 정리해 주세요. 하루를 같이 돌아보고 아이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좀 질문도 해주고, 사실 이게 엄마와 아이가 책을 같이 읽는 것만큼이나 행복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쓰면 제일 좋은데 이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1번 이상은 쓰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고, 주말에 보통 활동 여러 가지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한 편씩이라도 꼭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3학년, 4학년 되면 이제 혼자 쓰는 힘이 길러져요. 요령이 생겨서 주제도 자기가 혼자 잘 찾아내게 됩니다. 요거는 부연인데 신문기자들은 입사할 때 논술하고 작문 시험을 보거든요. 주제가 막 랜덤으로 딱 주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논해라 막 이런 게 시험이거든요. 제가 이런 시험을 통과해서 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일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건 안 해도 일기는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 일기를 많이 써서 문장력과 사고력이 계속 단련이 돼서 훈련이 된 사람은요, 논술, 작문, 리포트, 논문 어떤 종류의 글도 다 잘 쓸 수 있어요. 그냥 그 형식만 배우면 정말 스위치, 대입 논술 어떻게 시키지, 뭐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가장 제일 쉽고 간단하게 일기 쓰기부터 시키세요. 자,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중학교 입학 전에는 동백꽃, 순환이대 같은 한국 단편소설 중심으로 본격적인 학습 독서를 시작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근데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모르겠고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다 읽어보시면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입시하기 전에 이런 주요 단편선들도 슬슬 시작을 해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사실 저는 국문과를 나오기도 했지만 소설하고 시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명작 단편선 이런 전집을 저도 고등학교 입학 전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혀 공부로 느껴지지가 않았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주말에 저는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EBS 수능 국어에 예전에 이만기 선생님 정말 스타 강사셨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힐링했었어요. 뭐 정지용, 백석, 신경림 이런 시인들의 시는 진짜 막 가슴을 울리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용학 시인의 그리움 이런 시는 수능 출제작이기도 한데 저는 모의고사 때 언어 영역 문제 풀다가 이 시 읽고 울었어요. 잉크병이 막 얼어질 정도로 너무 추운 그 새벽에 탁 잠이 깬 거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막 춥고 막 고단하고 그러다가 새벽에 깰 때가 있어요. 잠이 들지 못하는 거죠.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10대 감수성이 막 터진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다녔던 국어학원 선생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문학 지문이 보통은 이제 유명한 작품 일부 발췌를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청준의 선악동 나그네 그 문학 지문을 분석하다가 쉬는 시간이 됐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아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몰래 넘겨보지 않는 사람은 너는 솔직히 그런 애들은 인간도 아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공부를 하지를 마라. 이러셨어요. 너무 웃기죠. 근데 저는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학은 사실은 공부가 아니다. 이거는 힐링이다.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거다. 저는 사실 이거를 저희 아이한테도 알게 해주고 싶어요. 문학만 읽은 애들은 비문학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문학이 되면은 유문학은 자동으로 돼요. 그리고 저는 사실 비문학 지문도 딱히 공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희 때 비문학 영역에 단골로 나왔던 지문이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론 이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재밌었어요. 비문학 지문 읽으면서 알게 된 그런 지식들은 나중에 논술할 때 내가 읽은 책처럼 그렇게 인용도 하고 써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읽은 건 읽은 거죠. 문제집 풀면서 읽은 것도 읽은 건 읽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국어나 언어 영역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제가 좀 공감을 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약간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뭐 영 어덜트 비롯해서 성인용 작품 중에 일부는 보여줘도 된다, 이렇게 이 책에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좀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불편한 편의점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읽어도 된다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는데 제가 먼저 읽어봤거든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 먹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초등이 읽기에는. 그리고 아몬드도 사실 유명한 청소년 소설이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굉장히 어둡고 잔혹합니다. 또 폭력적인 내용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긴긴밤이라는 청소년 소설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베스트셀러고 펑펑 울었다는 후기도 많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내용이 어두워요. 어둡고 또 좀 민감한 내용도 있고 해서 초등학생 아이에게는 읽히고 싶지 않다. 물론 엄마가 막아도 어차피 애들은 알 거 다 알고 볼 거 다 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굳이 내 손으로 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 사상과 내용이 다 검증이 된 아주 오래된 고전들이 아닌 이상은 책을 선택할 때 꼭 엄마가 먼저 읽어보시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각 가정마다 어떤 가치관, 신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기준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괜찮겠다 싶은 그런 책들을 아이에게 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 나눈 초등학생 국어 공부 방법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